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합정동 방송센터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서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서 이사님은 그제부터, 라디오 비평을 통해서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셨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 아니죠. 어제죠, 어제. 네. 예. 감개무량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게 세집정군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본드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마 1%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를 가꿔주신 우리 신 사장님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이곳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빨리 방송을 오래오래 해가지고요. 네. 이 세집정군을 없애야 돼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숨이 막혀. 예.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지하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때는 지하라서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숨이 막혔는데. 네. 여기는 구층입니다, 구층. 예. 좋은 환경이 있죠. 네. 나가면 그냥 한강도 바라다 보이고. 예.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새 스튜디오다 보니까. 예. 이제 세집정군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 불평을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벙커원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있죠. 예, 벙커원은 또 저희가 눈칫밥 먹으면서 벙커원이 사실은 딴지일보가 운영하는데 딴지일보도 그 정미소 건물에 임대하는 사람이고 또 임대하는 사람에게서 또 임대한 거 아닙니까? 재임대죠. 재임대를 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여기도 역시 뭐 임대긴 합니다만은 재임대에서 재를 떼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지하 1층이었다가 갑자기 9층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국정원 같은 음지에서 양지를 양지는 먹는 부위 양지라며. 그건 아니고 예, 하여간 양지를 지향해서 성산대교도 내려다 보이고 또 옥상에 올라가면 여의도도 보이고 말이죠. 근데 여의도를 바라보면은 뿌였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잖아요. 이 황사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고 심정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원래 클라우딩 아일랜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하니까 또 제가 이 합정역 부근에서 제가 전날 영화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하러 국회에 가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뭐든지 출정의 장소는 이 합정동이었습니다. 이제 이북격이죠. 네. 이북격에는 그 민주당을 탈당한 네. 윤석근 전 상임고문이 네. 이제 출연하시는데요. 네. 그분 말씀이 네. 이쪽이 예. 과거에 노무현 재단이 있던 쪽이랍니다. 바로 이 앞에인가 있었대요. 예, 가봤었어요 옛날에. 가봤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지하 1층에서 9층으로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 네. 조합원도 이제 1만 명 미만에서 네. 9만 명으로 급증을 해야 되는데. 네. 조만간 이제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는 특별히 이벤트 구상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 10,000명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든지. 예, 원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예. 이제 손 키스를 날려주겠습니다. 직접 접촉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상대방이 아무래도 불쾌할 것 같고 그냥 손으로. 서영석 이사께서. 10,000명 넘기 힘들겠는데 갑자기 불을 갑자기 탈퇴하겠다는 분들이. 자, 여의도가 뿌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야당에게 참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예,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통합당도 아닙니다. 이제는 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네. 이 양반이 민주당 바로 세우겠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그럼 그동안 했던 것들이 변화를 위한 변화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국민을 위하지 않는 변화였다는 얘기 모양입니다. 예.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예. 결국은 이제 김한길 체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예. 요인이 되는 건데요.
뭐 김한길 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처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저주를 퍼부으면 잘 되니까. 예. 아주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예. 저의 평가가 아니라 네. 국민 일반의 평가입니다. 네. 저의 평가가 어떠냐? 음. 새누리당의 네. 이양구 원내대표 예. 어제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눈이 나빠서 예. 뭐 신문 부실거리는 소리 난다고 또 불쾌하신 분도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예. 김한길 대표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을 배척하겠다. 네. 사실상 당내 탈레반들을 배척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네. 민주당이 확실하게 과격주의에서 빨리 벗어나 미래를 향해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제 과거 민주당은 손 과격하고 포퓰리즘이고 네. 그런 정당이었는데 예. 이제 이 김한길 대표가 바꾸겠다고 하니까 빨리 믿을 수 있는 새누리당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 이건 정말 그 황우여가 네. 민주당이 이제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 어마어마하게 큰 모욕입니다. 모욕. 근데 이 모욕을 김한길 대표는 모욕으로 받아들인다고 뭐 옛날 지도부를 탈리반으로 그렇게 싸잡아 가지고 되겠느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했는데 술 예. 립서비스고 예. 이양구가 했던 인식이나 김한길의 인식이나 똑같아요. 예. 아까 김한길이가 뭐 변화를 위한 변화, 예. 국민을 위하지 않는 뭐 그런 뭐 그 안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과거엔 예.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죠? 김한길이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과거에는 포퓰리즘이고 탈레반이고 이랬는데 예. 그거 김한길이 바꾸겠다니까 환영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바뀌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참 새누리당이 김한길 체제를 반긴다는 것. 아이러니입니다. 네. 황우여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한구 원내대표까지도 이렇게 환영 일색이니 네. 좀 하여간 민주당으로서는 좀 쪽팔리는 거죠. 굴욕이죠, 사실은. 예. 사실은 정말 정치권에서의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꼼수다 할 때 막 나 꼼수를 얼마나 비방을 했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누리당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해서. 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상대 당으로부터 경계와 어떤 불안감을 막 야기할 때는, 뭔가 강력한 상대로, 이제 부각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얼마나 겁을 냈으면, 겁에 똥을 쌌으면은 고소 고발까지 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뭐 민주당을 고발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예. 글쎄 말이야. 아니, 물론 민주당 의원, 개개인은 이렇게 또 고소 고발을 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지만 씨, 이 쪽인가요? 이건 뭐 사촌 살해 사건.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을 또, 고소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도 당을 상대로 해서 소송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니,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안 했단 얘기야. 그 얘기가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고, 참. 차포 떼고 전쟁 치러서 48% 얻었으면은 참 그야말로 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고 네. 예, 김한길 체제가 등장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네. 전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의 민주당은 네. 뭐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가지고 참 괴롭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 이런 안타까운 날이 온 것은 결국 선거 패배 때문이었으니까 감수하자. 사실은 대선전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우리가 예견했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네.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안이 없으니 게다가 네. 결국 안철수 쪽으로 네.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네. 안철수 당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분열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분당 사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결국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을 했는데 와야 된다고까지는 얘기 안 했죠. 영남 보수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네. 뭐 와야까지 되겠습니까만은 네. 수도권을 지금은- 중심으로는 더는 현재 새누리당 구조로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도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견했던 거 만약에 아닙니까? 저기 그 박근혜가 패배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네. 그 모든 위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가
이제 구해준 거죠. 사실 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보수가 총 집결해가지고 예,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동원한 선거운동을 한 이유가 결국은 그게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했던 결과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지금의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을 돕자는 것인지 문재인을 떨어뜨려서 그 이후에 당권을 잡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니, 김한길 대표가 무슨 지옥의 악마 마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네. 이게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를 김한길 대표가 최소한 대선전에서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고 좋아요. 선거에 졌으면은 선거에 진 사람들이 퇴장하는 거 전 찬성합니다. 뭐 일시간 퇴장한다고 해서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2부에 그 문성건 전 고문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전 사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국민정당하고 합쳐가지고 저기 출범했을 때는 진성당원제를 표방하면서 밑으로부터 이 개혁 이게 잘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거 구습에 젖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사실 진성당원으로 들어온 그 이른바 그 생활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게 수준이 프로 정치인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역시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말하자면은 국민 경선 방식도 완전히 가중치를 없애버린 지역별 가중치를 없애는 그런 일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경선을 하겠다면서 국민 경선인단을 동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지역별로 돌면서 할 때는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뭐 충청도에 100만 명이 신청했다 손 치더라도 100만 표를 주면 안 되잖아요. 또 경상도에서는 10만 명만 신청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전체 인구 비례로 보면은 경상도가 충청도보다도 서너 배, 한 3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중치를 줘야 되거든요. 가중치를 없애버려서 결국은 별 희한한 뭐 충청도 어디선가에서는 뭐 완전히 정동영 몰표가 나오는 희한한 그게 다 동원에 의한 겁니다. 결국은 동원의 유혹을 정치인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열린우리당도 망가졌는데요.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을 떼버리고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도 결국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통상 말이죠.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30년 동안에 당 이름이 몇 번 바뀌었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 민주정의당. 그렇죠. 이제 그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그리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됐죠. 물론 당 이름 바꾸는 걸로 따지자면요, 뭐 새누리당만 하겠습니까만은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DJ부터 시작하자면은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개혁당, 신민주연합당이었어요. 연합당이었습니까? 그다음에 신민주당, 신민주연합당, 통합민주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그래서 민주당도 있었죠. 대민주통합신당인가? 대통합민주신당. 그다음에 통합민주당, 또 민주당, 그러다가 또 민주통합당, 또 민주당. 뭐? 근데 거기네 보니까 이름만 많이 바꿔도 통합당. 희한한 게 야당은 이게 옛날 그 민주당의 뿌리를 개성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민주라는 이름이 거의 빠지지는 잘 않죠. 새정치국민회의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만은 물론 그때는 뭐 자민련도 있었으니까 자유민주연합, 새정치국민회의 상당히 정당 명칭에 있어서는 선전화를 그때는 이룩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후퇴한 격인데, 여튼 이제 뭐 바꾸고 가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은 결국은 정당 혹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라고 하는 팬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쇼를 마다치 않는 그런 집단이니까 뭐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장의 변신 예.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건데 네.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의 변신에는 결국은 국민 참여, 네. 시민 참여라는 예.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기성 정치인들이 담합해서 네. 그 이제 명분은 모바일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아니 모바일 한 100만 하는 사람들이 10만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국민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지금 민주당 다 합쳐도 당비 내는 사람이 그거보다 많아요. 그러면 정말 다수 국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원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들어와서 당일에 참여를 한 건데 이건 장려를 하고 또 잘한 거다라고 뭐. 장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이게 그 시민 참여를 하면은 네. 이른바 친노들이 장악을 하니까. 친노처럼 인기를 얻든가 그럼. 그러니까 아니 친노가 인기를 얻는 그 본질을 외면을 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까 예.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네. 그게 실망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김한길이가 아니라 김두길, 세길이가 나온 데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름 개그를 하셨군요. 아, 그렇습니까? 나 이 개그라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예. 저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네. 당 이름에 참 통합자가 많이 들어가요. 뭐 앞서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뭐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정몽준 씨가 따로 만들었던 당 이름도 국민통합 20일 뭐 이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의 통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야 정당 대결의 역사는 예. 영남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과 그리고 호남 플러스 연합의 정당의 대결 역사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화당 이래 박정희가 영호남을 분열시킨 이래 결국은 독재의 뿌리는 영남 플러스 보수라고 하는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힘이 커요. 특히 요즘 들어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 보수라는 게 50대 이상 연령층이 되게 보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40대 이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이런 현상은 심화돼요. 애를 적게 낳으니까. 예. 그래서 영남 보수라고 하는 이 정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호남 플러스 알파의 전략 이외에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이게 뭐 제야를 데리고 오든 시민을 데리고 오든 뭘 데리고 오든 핵심과 통합을 데리고 오든 예.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당은 야권 통합의 역사입니다. 예. 사실 후보도 항상 통합 후보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이게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영남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 혹은 옛날에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참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야당은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야당은 항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내가 독식을 못하고 내가 일정 부분 이득을 취하는 대신에 통합에 응하는 상대에게도 이득을 주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 아닙니까? 예. 독식이 독재예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운명지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야권 세력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통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와 같은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담 속에 또 여담을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여담 속에 여담을 하셨어요. 머리가 점점 예. 치매화 되면서 예.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하여튼 제가 화두를 꺼냈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사실 통합이란 말이 별로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은 통합이란 게 뭡니까? 하나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모든 걸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각자 다른 개성이 다른 서로의 어떤 그런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현대민주주의의 그 기본 의식 아닙니까? 아니, 내가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사람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거지, 모두가 단일한 생각을 갖는다? 이건 새누리당 같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빅텐트 이론이에요. 빅텐트. 예. 빅텐트. 이게 영남 보수라고 하는 저 거대 세력과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니까 네. 힘을 합치긴 합치되 음. 그 힘을 합친 아래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자. 음. 이게 이제 빅텐트 이론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가야 마땅하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과 단계는 예. 그런 말하자면은 개개 섹터의 이해를 그야말로 토론과 서로 간의 의견 조정에 따라서 네. 뭔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좀 의견 좀 보겠습니다. 이 우리 파라쌤님, 지난번에 모바일 선거, 대학생 아들 알바비까지 지불하면서 온 식구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는 국민으로 불리지 않았고 모바일 집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바일 집단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모바일 의견이 태거 개입하면서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김한길 후보가 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에 그 당대표 선거 때. 그래서 이해찬 후보가 막판에 승기를 잡아서 당대표가 됐었는데, 그러자 김한길 후보 쪽 또 그쪽에 또 지지를 표했던 분들이 이게 민심은 어디로 가고 모바일 심의, 모심이 지가 지면 민심이야. 아이고 진짜. 예. 아니 이번에야말로 제가 대의원 일산 킨텍스에서 했다면서요. 예.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버스로 다 덮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네. 제가 그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새누리당처럼 동원을 했겠어. 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대의원 플러스 권리당원 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각 지구당에서 결국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그 전당대회를 하려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테 얘기를 해준 그 사람도 밀접한 관계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비 안 주는 대신에 버스로 동원했겠지. 근데 그 양반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 버스가 아주 그냥 가득 차가지고, 누가 봐도 다 버스 타고 왔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 후보들 다 나와서 연설한 거 자기 들었는데, 그 양반은 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전부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다 자기가 결국 따지고 보면 친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씨발 나 관심 없어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그 양반 얘기만 듣고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아까 동영상 찾다 왔어요. 도무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소리를 했나 싶어가지고. 네. 하여튼 이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뭐 김한길이가 되든 두길이가 되든 뭐 관심도 없고. 지금 이름 개그를 했더니 우리 도레미님이 어떻게 의견 주셨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김한길 대표를 싫어하시나 봐요. 김한길이 가는 길은 국민을 기만하는 김한길. 기만하는 길, 김한길. 이거 너무 좀 심해. 뭐야, 안 되지. 한 길이냐 두 길이냐는 뭐 이런 개그라고 할 수 있지. 내가 하면 개그고 남이 하면 심한 거구만.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후퇴. 왜 모바일 심 운운을 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할 때는 그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대의원 30%에 말하자면 시민 참여가 70%였어요. 예. 그때는 시민과 통합, 혁신과 통합. 예. 그 다음에 민주당 두 당이 이제 통합을 하는데 혁신과 통합은 아무 조직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 참여를 70% 늘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출범한 이래 어느 정도 이제 한 2, 3년 흘렀잖아요. 선거도 큰 것도 몇 번 치르고 그러면은 70대 30을 50대 50으로 바꾼다든지 당원이 조금 더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좋아. 60대 40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아예 싹 없애버리면은 도대체 민주당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은 새누리당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없애니까 황우여도 아이고 고마워 해주고 누구야 이양구도 그래 잘했어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재단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게 김한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동의했던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의 문제인 겁니다. 네. 왜 자기의 가장 큰 무기를 갖다가 스스로 무장 해제를 시키느냐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좋아하지. 아이고 니들은 영원한 이득에 짜시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자기 스스로 온천 봉쇄해주고 칼의 나를 갖다 다 떼어가지고 안녕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고. 국민들이 항상 2번을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뭐 찍을 대상이 없으니 반새누리당 성향의 표는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또 있어요. 문호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네. 올해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안 만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 참여를 배제시킨다면은 그 수혜를 누릴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안철수 신당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배지들 탁탁 날아가는 거 보니까 예. 이제 한 10명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미니 총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은 안 만들더라도 예. 이른바 호남, 수도권, 그리고 경남 여기에 상징적으로 아주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쓸어버리면은 지금내면 당선되면 돼요. 안철수가 당을 안 만든 상태에서 안철수의 뜻을 받아 나간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당선됐다고 해보십시오. 심지어는 안철수 씨 부친의 뭐 고향인가 하는데 거기도 양산인가 거기도 뭐 그 여당 의원이 날아갈 모양이에요. 예.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꽂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치권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곧바로 신당 창당으로 직행합니다. 네. 그리고 올 10월 재보선이 끝나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지방선거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상황이 그쯤 되면은 민주당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갚으려는 거야? 자동적으로 또 약간 통합 또 되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애당심이 있어 보이진 않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역동적인 선택을 할 것 그런 게 같아.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딸딸이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딸딸이가 뭐예요, 딸딸이가. 예. 죄송합니다. 네. 취소합니다, 이거는. 예. 자위권 발동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뭐, 누구를 뽑고 다 좋은데. 예. 아니, 정당이라는 게 다음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뭐, 국민들에게는 국리민복을 한다고 구라를 치면서 자기 사익도 좀 취하고 뭐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국민민복을 취하는 정당이 좋은 정당이고 예.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지금은 취하는 게 이명박 당인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정당을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를 쳐다보면은 과연 저기서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완전 제거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인가 아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봐도 참 참담하고 한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봐요. 이게 어정쩡한 상태라면은 자기 반성도 잘 안 할 건데 네. 이거 뭐 새누리당이 열렬환영하는 이런 체제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계획이 잘 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예, 잠시 후에 이 4시 9분경부터 우리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모셔다 놓고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우의 노래 작은 연인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앨범이죠. 노무현을 노래하다 수록된 노래 조관우의 작은 연인들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곡은 유심초의 사랑이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예. 오바이트 나옵니다. 아니,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아니, 뭐 그 문제 노래는 없죠. 좋은데, 그 네. 노래는 저도 애창곡이에요. 네. 근데 이명박이 애창곡이라니까 오바이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노래는 오로지 김윤옥 여사님을 위해서만 불렀겠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요즘 노면 안 죽었어 드라마 보면. 지금 오늘 저녁에 아닐 것 같은데.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예. 원고를 지금 총 5회 분량을 매번 녹음합니다. 네. 지금 2회 분량 거의 막바지 원고 쓰다가 들어왔습니다. 아유, 죽겠어요, 이게 진짜. 예. 아니, 머리에 쥐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큰 틀은 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디테일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주일치 그 원고 분량을 쓰면요, 이 원고지 160메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사실 이건 비밀인데 지금 공개를 해야죠. 네. 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이 160매 매주 쓰는 드라마 대본 이거를 소설로 바꿔서 책으로 낼 겁니다. 예. 자,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네. 검찰의 수사가 정말 뭐랄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저렇게 속도를 내? 어이구, 예상 바뀐데 왜 이렇게 저렇게 선전을 하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지금 밝혀내기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는 국정원 내부 기밀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초일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긴급 체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전 구속영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필 규정이 있죠.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예. 이 원세훈이가 혼자 시켰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혀 no, never. 네. 그렇다면은 그 위에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아이고, 원세훈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두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이지. 이명박 아닙니까? 이명박.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아니,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인상은 첫 번째, 박근혜 정권이 예. 이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예. 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국정원 압수수색은요, 사실 국정원 뭐 법에 정확한 내가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네.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단 말이죠. 왔는데 못 입구에서. 들어가. 네. 못 들어가. 이러면은 그냥 검찰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죠.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 근데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만약에 압수수색 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러면은 문 깨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더만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죠. 무조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모든 것이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경찰을 쭉 패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예요. 뭐 공무원 폭행도 당연히 되지만은. 얼마 전에는 경찰에 대해서 네. 욕을 해도 네. 공무집행 방해로 걸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다가 아마 저항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예. 자, 이제 그런데 했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국정원장은 남재준 씨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죠. 그런 분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좀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쪽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면요. 예. 특별히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검찰 조직 검사들, 그다음에 수사관들은 뭘 수사하라 하면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야 여기는 이 정도씩 덮어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탠스는 어떨까요? 1번. 네. 일단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끔 내버려둔다. 그 의도야 어떤 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겠지요. 라면서 검찰의 어떤 자율성,
수사 독립성 이걸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더라도 나는 관여 안 하겠다. 뭐 그 결과 끝까지 가는 결과야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양반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난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스탠스인지 아니면은 원세훈까지만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지. 뭐 가이드라인을 현재 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예. 결국 원세훈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시점 가가지고. 예. 아니 저는 근데 제가 봐온 박근혜 스타일은요. 처음부터 가지 않을 길은 안 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박근혜에서 별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근데 네. 이제 이 문제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예. 거죠. 예. 국정원 알바 사건의 본질은요. 이게 7급 공채 시험에 치고 들어온 엘리트, 에이전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파이 요원이 쪽팔리게 어디 PC방이나 가가지고 예. 어디 글에다가 찬성 반대라 누르고 댓글이나 달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누린 쪽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명박이가 자기 당선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확대돼서 이명박이까지 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통성에 손상을 입는다는 거는 앞으로 무슨 권력적 행위, 뭐 예를 들면은, 누구에 대해서 뭐 타격을 입힌다든지, 혹은 뭐 어떤 법령을 세우다든지 할 때, 야, 넌 막 국정원 덕에 당선돼 놓고는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것도, 권력의 힘이 쫙 빠진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이게 만약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은 예. 다 하야라고 그럴 거예요. 당장 그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용감한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계시고 그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 증거도 없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부정선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마당에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70여 명의 수사요원을 풀어가지고 예.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은 당장 대통령 물러가라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이걸 손을 놓고 있겠느냐. 그게 난 의문을 가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근데 원세훈이 네. 원세훈조차도 예를 들어서 자기로 거의 뭐 희생양 삼는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감옥 들어가기 전에 아니 박근혜 후보님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멘트를 한번 날린다. 그러면 같은 사실 욕구를 연구에 하는 관계없이 완전히 빅뉴스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이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대상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한다 더 맞다 그러지. 아니 그래서 지금 4대강 관련해서 네. 막 감사가 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MB 때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사람 또 국토교통부 과거에 국토해양부였죠. 거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불러서 막 조지는 모양인가 봐요. 한마디로. 그거는 안 조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건을 보면은 둘 다 네. 4대강이나 또 뭐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다 MB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MB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MB가 또 이렇게 하고만 말 것인가. 혹은 당신이 좀 당하셔야겠어 하면서 박근혜로부터 뭔가 양해를 받고 그래 뭐 내가 물러난 마당에 내가 또 지난 5년 동안에 꽤 돈도 벌었겠다. 그건 뭐 잠깐 좀 뭐 똥바닥같이 뒤집어 쓰지 뭐 이러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는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이거는 뭐 힘겨루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미 막 간 권력과 네. 이제 막 들어선 권력 간의 이제 과거 청산 작업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를 회복하고 요즘 뭐 인기 좋습니다. 네. 50%대 회복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워싱턴 가가지고 한복 입고 그냥 곱게 차린 모습 뭐 온통 TV에서 도배를 한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그냥 아주 고우시더라고요. 그런 게 또 이미지 정치에 약한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 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색깔이 맞진 않지만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외모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고운 거는 고운 거죠. 예. 그리고 뭐 가가지고 또 뭐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그 사실은 뭐 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한 남성의 권하지. 근데 뭐 아니, 여하튼 솔직히 얘기해서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이니까. 박근혜하고 문재인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여성성에 가깝냐고 했을 때 전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양반이 뭐 공수부대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이런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성의 어떤 본성에 가까운 분은 그러니까 도리어 근데 뭐 여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이지만 예. 그래도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인데 예.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예. 또 해외 나가니까 뭐 가오도 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던 네. 우리 해외 동포들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은 뭐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아니라 본질이죠. 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명박을 조지면은 예. 인기도 올라가고 다 좋죠.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저와 비슷한 잡놈가입니다. 잡놈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안 당해요. 오. 안 당합니다. 예. 근데 아까 원세훈이가 솔직히 들어갈 때 깜빵 보내면은 저도 내가 뭐 하려고 댓글 시켰겠어? 다 박근혜 당선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빅엿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빅엿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네. 아이 내가 알고 있었다. 원세훈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 박근혜 당선이 나의 이익인데. 그래.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완전 빅녀시지 그러면. 이게 만만하게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하다고 보는 건데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게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니들 알아서 다 기어 예. 라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혼란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닌데 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표면시키고 어느 수준에서 수사를 딱 막는 그 순간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새누리당이 항상 잘 쓰는 그 위기 타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노무현 때도 그랬다. 이거 아닙니까? 네. 원세훈이가 얼마 전에 했던 레토릭을 보니까. 또 그것도 노무현 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과거 정권에서도 늘상 해왔던 일이다. 뭐 댓글 이런 식으로. 알바를 갖다가 과거 정권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 정권 다 데리고 나와라. 다 집어넣자 같이. 자, 근데 우리 국민TV의 김효진 기자. 네. 이 친구가 아주 비상한 예리한 눈매가 있는데 매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매의 눈. 뭐라고 호카이. 얘기했냐면은 난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건데 과거 정권에도 그랬을 경우에 검찰이 그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고 결국 물타기로 수사를 매듭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보더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좋아요. 뭐 설득력 있는데 과거 정권에 그랬다면 이게 결국은 두 가지죠, 그죠? 예. 김대중 정권 때 예.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알바 노릇을 시키는 데가 있어야 되고 예. 과거 정권에도 그랬다면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정동영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알바를 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노무현 시절에 정동영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알바를 운영했다. 뭐 그런 게 뭐 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있어본들 그러게 누가 됐는데 그래서 정동영이 됐어?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황이 그게 또 언론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정황만 있어도 혹은 뭐 그런 비슷한 활동이라도 있어도 막 그런 걸 갖고 다 똑같아 하면서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비장의 물타기 수법이 남아 있었구나. 그 사안을 완전히 오도할 수 있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물타기할 뿐더러 수사 방향을 완전히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이 친구들이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 예. 이 물타기 전략. 네. 그 물타기 전략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
다 장악됐잖아. 그렇죠. 예. 이번에 MBC도 보니까 김무식이라고 새로 임명된 사장이, 김종국. 이 김재철이 아바타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노조에 대해서는 아주 초강경. 노조에 강경하다고 해서 꼭 나쁜 놈은 아닌데. 대체로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죠. 대체로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예. 근데 하여간, 제가 전에 그 미디어 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김재철을 위해 일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김종국 씨가. 아니, 정권을 위해서 일하겠지. 그렇죠. 박근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무슨, 김재철을 위해서 일을 해. 하여간 MBC 얘기는 그렇고, 요즘 오늘 그 조간신문 보면은 정말, 박근혜 인기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눈꼬리 사나워가지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거 빨아주기 기사가 정말 무엇인가를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야, 이 친구들. 그때 해가 을을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윤양님은, 박근혜 대통령 한복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안 어울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름답다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요. 예. 여자가 한복이 멀리만 서 있으면 다 예뻐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국민일보, 정운현의 타임라인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국민일보 일면 톱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서 한복 3번 입는다. 훌륭한 기사네. 그래? 무슨 그런 게 일면. 한복 3번이 버선신 또 3번 갈아 신는다는 얘기는 왜 안 썼어? 참나. 게다가 어마어마한 특별 취재팀을 예. 보냈다고 하더만요, 보니까.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편집 부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기자, 심지어 동영상 카메라 기자까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그런 게 다 그런 치열한 노고가 있었구만.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럼 한 90%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국민일보가 통상적인 방미 활동,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처음 가는 미국 행위라 할지라도. 사주 잘 받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주도 함께 따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오리지널 사주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 그래요? 예, 조용기 목사도, 미국에 같이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걸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참. 그래서 언론사가 과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예를 봐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사주가 있는 언론의 몰락이 아니지, 타락이라는 것은 참 진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국민TV를 하면서도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도 그런 건데요. 사주가 있는 신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이번에 같이 간 게 아니라. 안 갔죠? 예. 4월 19일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냐면요. 먼저 말씀하시죠. 예. 얘기 다 끝났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4월 19일이었는데, 조용기 목사가, 4월 18일이었습니다. 미국 LA의 한 교회에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에게 표창을 했다. 하면서 기념패 같은 걸 들었어요. 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 미국 대통령 표창 받아 LA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 희망의 복음 제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근데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표창장이 아니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증명서라는 거예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증명서예요? 예. 그게 왜 표창장으로 둔갑을 해요? 영어로 써놔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했나? 게다가 또, 이거는 50센트, 한국 돈으로 약 540원에 판매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목사 진짜 너무 좀 심하다. 540원짜리를 하냐. 540만 달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돈도 많으신 분이. 이걸 받아놓고, 오바마로부터 무슨 표창장을 받았다고. 정말이에요? 예. 레알이에요? 지금 뉴스앤조이라고, 우리 개신교 쪽 신문에 지금 크게 실렸습니다. 그걸 또 국민일보는 또 대서특필을 하면은 그거 뭐야 도대체 5센트짜리 50센트라고 했습니다. 50센트. 이게 반달러 아닙니까? 예. 반달러짜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오바마가 좀 표창장으로 둔갑시킨 언론은 진짜 쪽팔리기 짝이 없겠네요. 참나.
아이고, 오바마한테 상 받아서. 게다가 또 같이 또 사진도 찍었네, 보니까. 누구랑? 오바마랑? 그 표창 받았다는, 네. 그 증서를 들고, 네. 그 문서를 들고, 그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이건 참. 아니, 오바마한테서 표창장을 받았으면 오바마한테 표창장을 받을 때 사진을 갖다 올려야지. 네. 참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는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조영기 목사 얘기로 넘어가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미국 강은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이쪽으로 잠깐 여기 이야기가. 옆으로 잘 셉니다. 딴 방향으로 샜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어디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할 텐데. 어디로 000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예, 소송을 겁니다. 네, 저 그거 한번 걸렸어요. 진짜? 네. 왜? 언제? 아니, 기사에 네. 어디로 빠진다라고 써가지고 네. 그 명예훼손 소송을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근데 결국 이제 무혐의로 끝나긴 했는데 예. 제가 아주 사과를 진정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 다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으로 네. 빠진다. 이게 보니까 철도 노선이 예. 그쪽으로 지선이 났더만 보니까. 바로 거기가 예. 제가 살던 고향 바로 아래 동네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검찰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수사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정도를 취해가지고 예전에 보여줬던 검찰의 그 모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아니 이제 난 이제 한계는 결국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예. 이번에 그 검찰총장 최동욱 씨 예. 검찰총장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그때 윤진숙 청문회도 같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청문회에 전부 눈길이 팔려 있는 사이에 예. 윤진숙이가 청문회 하면서 흥흥 하다가 예. 그걸 SBS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예. 나중에 기사로 다이어트돼서 특별히 됐던 건데 예. 그때 최동욱 청문회 때 여야 모두 정말 훌륭한 분이다. 예. 소신 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는 수사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 음. 대통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음. 대통령과 충돌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잘리든가 예. 아니면은 대통령이 물러나든가 해야 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 물러나기 쉽지 않죠. 결국 총장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사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노정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한 수사다. 네. 혹은 결재를 받았는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결재는 아니다. 네.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게 이제 지금 검찰이 오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오버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범위를 정해주지를 않거든요. 예. 우리의 그 전임자는 아주 디테일한 분이셨는데 그 디테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새끼 했나 뭐 그건 잘 모르겠다. 여하튼 아주 역정을 내고 진노를 하시는 그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입니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쪼이트 맞는다. 그렇죠. 청와대 이럴 가서 수도 있다. 청와대 가서 쪼이트 까인다는 얘기가 우연히 나온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니들이 알아서 다 기어.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범위를 특정해 주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정권으로서는 결코 바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예. 또 반면에 국민들에게는 속이 시원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네.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 이게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고귀하신 7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PC방 처박혀가지고 박근혜 유리한 걸 찬성하고 박근혜 불리한 걸 반대 놀렸다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국가기관 그것도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부정선거였어요. 지난 대선은. 그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더 어떻게 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였어요. 지난 대선.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증거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하나의 증거로서 예. 명확한 거죠. 자,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예. 박근혜 당신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잖아. 물러나. 라는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럴 폭발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예.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똥물을 끼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 뭐 정권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겠다면은 어떻게든 네. 봉합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의주시하면서 네. 봉합하려고 할 때는 봉합을 할 수 없도록 네.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혹시 검찰 역시 검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들고양이들의 15야. 시보야 밝은 둥근 달 둥실둥실 돌아 설레는 마음 아가씨나 울렁울렁 줄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예. 들고양이의 15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서 이사님 이 노래 아시죠? 예, 뭐 아주 좋아하는 노래죠. 예. 가사는 다 못 외웁니다만은. 예. 그러나 따라 부를 수는 있죠. 예. 예전 기억나네요. 우리 라디오 21에 있었을 때 예. 우리 작가 중에 조정옥 작가라고 있습니다. 머리 좋아. 난 뭐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양반은 정말 뭐 저도 딴 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가서 15야를 부르는데 내가 그때 이 노래를 처음 알았네. 너무 구성지게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우리 김영민 PD가 좋아하는 게 노래 잘 부르는 예쁜 여자구만. 아닙니다. 조정욱 작가는 지금 네. 왜 이분 얘기하냐면은 이 양반 남편이 애청자예요. 또 우리.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 정말 능력 있는 작가고 참 여러모로 참 활달하고 역동적이고 이제 애를 넷을 낳았다고 합니다. 활달하고 역동적이다. 예. 이 얘기는 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의미심장하잖아요. 의미심장 안 합니까? 굉장히 하여튼 액티브한 여성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들고양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원래 이름이 와일드 캐츠였어요. 네. 와일드 캐츠가 원래 들고양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들고양이지. 근데 이제 MBC에서 네. 박정희가 시켜가지고 네. 외래어가 너무 많다 해서 가수들 이름을 싹 그냥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희자매로 바꾸고 펄시스제가 진주자매로 되고 그랬던 게 맞아. 그래요. 기억나요. 예. 심지어는 블루벨스는 청종들. 패티 김 씨는 뚱뚱한 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김혜자 본명. 본명. 예. 그리고 위킬리는 이한필 씨. 예. 이름 바꾸고 말이죠. 키보이스가 열쇠 소년들인가 이렇게 바꾸고. 열쇠 소년으로도 하겠어. 당장 뭡니까? 어니언스 너의 침묵에는 저기군요. 양희은 씨 노래군요. 네. 편지 말없이 어니언스는 양파들로 이름 바꾸고 하여튼 맞아. 그때 기억나요. 그게 아마 박정희 이게 참 독재가 좋긴 좋아. 예. 야 바꿔. 예. 하면은 그냥 바꾸는 거야. 예. 심지어는 또 뭡니까? 방송 용어 중에 스포츠 용어 이미 다 보편화되어 있는 골키퍼 이것도 전부 다 문지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 3, 4군 사관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군부정권 때는 이 체육대회를 중계방송을 했었어요. 네. 중계방송할 때 전두환이 이제 나오잖아요. 화면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문지기 출신이죠? 이런 얘기를. 아니 그거 쓴 우리말로 하는 데가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축구 용어를 전부 예. 한글로 바꿔가지고 예. 들으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북한하고 이제 개방이 되면서 예. 교류가 많아지니까 자주 듣게 되니까 또 들을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네. 위에서 시키면 참 하기 싫어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위에서 시키면은 괜히 그게 우스워져요. 그 아주 좋은 뜻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그렇게 외래어를 우리말로 써라, 순수 우리말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본인의 어떤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이 밤에 요정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할 때 맨날 일본 노래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엔카를 부르게 하고 말이죠. 그래 놓고 무슨 참. 그러니까. 밤에 인격 다르고 낮에 인격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남자가 원래 밤낮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있긴 있는데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중인격을 갖게 되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일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네. 예협집 여자라면 뭐 어떻게 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국정의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맨인가? 맨은 남자고. 여하튼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비판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호의를 표시하는 것도 언론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박근혜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것은 아부고 권력과의 야합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아부를 한 다음에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비쳐요. 네. 그래서 항상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차라리 예. 조선일보가 그런 면에서는 나아요. 아니야. 네. 내 지금 조선일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더 나쁩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아주 박근혜 정권 초기에 네. 온갖 악재들을 다 하나하나 그 펀칭을 해줍니다. 아, 막아줍니까? 대표적으로 김창균 부국장이 네. 4월 24일자 일면에다가 아니 국정원이 무슨 선거 개입을 했단 말인가? 그 유명한 실드를 쳤죠. 예.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닌데 왠지랄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글을 일면. 이제 결정적일 때는 도와주는데, 네. 그게 그래도, 몇몇 시모들처럼 그냥 완전 홀딱 벗고 빨아주지는 않습니다. 네. 빨아주는데도 예. 품위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진짜 이 나라 언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때처럼 해라. 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노무현 때 니들은 정말 훌륭한 언론이었어. 아주 그냥 권력을 비판하고 예. 없는 사실도 날조해서 네. 권력을 공격하는 권력 공격의 천명이었지. 예. 그렇게 해. 예. 이명박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박근혜 때 그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언론 만들겠다고 국민TV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힘 미약하고 네. 심지어는 네. 48%에 속하는 사람들마저도 음. 국민TV의 앞날에 대해서 비가 나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압니다. 네. 그러나 모든 음. 위대한 일은 음. 모두가 절망할 때 일어났어요. 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진군 앞으로. 네. 국민TV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네. 안 되는 일은 안 되고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될 일은 또 됩니다. 그럼요. 예. 무언가 하겠다는 진정성과 열의를 갖고 역사 앞에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지내셨죠. 얼마 전에 탈당을 했는데 그분의 탈당 배경과 그 이후의 어떤 행보 계획들 그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민주통합당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떼버렸습니다. 통합의 상징인 문성근 전 상임 고문은 그로부터 며칠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무슨 변고가 있었을까요? 예, 오늘 그래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자 전 대표 대행이자 대선 패배의 5대 주역 가운데 한 분이 영광입니다. 5대 주역을 만나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저는 50대 주역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1대 주역입니다, 제가. 총선 패배 1대 주역. 패배 지역들끼리 만났구만. 아니, 우리 직함이 뭐 복잡하니까 선배라고 통일합시다. 네. 지난번에 형님으로 하기로 했어요. 형님으로 했습니까? 예. 형님. 왜 선배가 나요? 그렇게 선배로 해. 네. 우리 문성근 선배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네. 뭐 하다가 네. 잘 안 되면은 네. 도망가느냐. 네. 유시민 전 장관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맹견함 씨도 탈당했고, 또 우리 문성근 선배도 탈당하고, 이런 좀 비난성도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정계 은퇴하신 겁니까? 그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국민 참여를 확대해가지고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합의하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전면 후퇴해서 다 파기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민운동가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명령,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하자. 그 일을 했던 건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저는 당 밖에서 시민 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정계 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계 은퇴는 아니구만. 아니죠. 네. 예. 이게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통합의 주역으로 이게 시민 통합이죠. 그죠? 네, 혁신과 통합. 핵심과 통합. 시민을 통합하겠다는 얘기지, 정당에다가. 그렇게 해서 정당에 들어왔는데, 이번 김한길 대표를 뽑은 5.4 전당대회에서 그 통합 부분을 완전히 떼내버렸으니까 도저히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고, 나가서 그 통합에 대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없앤 게 아니라 혁신을 파기함으로 해서 통합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을 빼기로 결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 있었느냐면은 전대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국민 참여를 배제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선 평가 보고서고,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통합을 뺀 거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긴 과정 속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도 묵살되니까 참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견뎌보려고 그러다가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퇴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담한 마음에 그러면 지금 민주통합당 구성원들이 다수결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으나 그 다수결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역사에 명백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국민여론조사 20으로 결정하든 마지막 중앙위원회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혼자 반대했습니까? 혼자 아니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적절히 타협하고 조정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한다 이거는. 이거는 대선 공약 파기다. 통합정신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막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퇴장할 테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십시오라고 그러고 퇴장을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내가 반대를 해서 반대 1표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나는 민주통합당 당원이다. 난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남겠다. 그러려면 전당대회 전에 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전당대회를 내일 하는데 제가 말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재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전당대회가 넘어가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국민 참여를 국민 속에 뿌리박기 위해서 국민 참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고 그것은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했어야 될 그 일을 저는 당 바깥에서 다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까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0%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문성근 선배께서 혁신과 통합의 후퇴에 대한 이제 제 1번 요소로 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혁신과 통합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대안은 뭡니까? 일단 그 국민 참여를 네. 그 지난번 1월 15일에 통합전당대회 할 때 네. 국민 70 대의원 30으로 갔어요. 국민 70 대의원 30. 예, 네. 그 부분은 국민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 네. 인식 그건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그땐 통합 당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 당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 70 대의원 30으로 갔던 건데 이제 선거가 두 번의 큰 선거를 지났으니 이제 좀 줄이고 조정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예컨대 들어서 50대 50이라든지. 그렇죠. 국민 50, 대의원 20, 당원 30. 뭐 이런 정도는 타당하고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죠. 근데 국민을 완전히 빼버렸고. 완전히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제도의 하자. 네. 이거 완벽하다고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뭐 투표야 다. 네, 불안정하죠. 문제가 있는데 네. 다만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국민 참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 네. 그걸 하되 문제가 되는 지점은 조금씩 완화해 가자, 수정해 가자 이렇게 유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모바일에 대한 문제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거를 폐기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민 참여를 배제한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과 함께 소통을 하고 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패배에 원인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근데 후보의 책임 말고 뭐 언론 환경이 나빴다, 뭐 지역 구도가 여전하다. 이건 상수니까 빼고 그러면 계속 지적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조직에서 현저하게 밀렸다 아니에요.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밀렸다는 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뻐그덕거렸다.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가 정당 문제예요. 정당이 후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당을 현대화하고 진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지지한 사람들 48%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국민 참여는 배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딱 통합을 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결판이구만. 그건 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사망시키는 완결판 전당대회였구만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혁신된 정당의 통합을 이루자 해서 민주통합당 만들어지는 순간에 자 이제 전국 정당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 부산, 울산, 경남에서 10석 이상을 얻어야 우리가 다수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대가리 박아보겠다. 그러고 부산에 갔어요. 우리는 또박또박 민주통합당 이렇게 부릅니다. 영남에서는. 후보들이. 저는 민주통합당 후보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이 캄캄해요. 이제 영남에서 그 동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 민주진영의 활동가들. 앞으로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이름 나쁘진 않은데 왜 그래요? 영남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역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 이거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통을 안고 고통스럽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탁 터는 자세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당을 싹 바꾸고 색깔까지 바꿨잖아요. 저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자 아까 그 시민 참여가 70%였던 민주통합당의 그 전대를 이거를 뭐 50대 50이라든지 조정하지 않고 시민을 완전히 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시민을 뺀 겁니까? 정말로 모바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엉터리 중복도 나오고 해가지고 뺀 거예요. 아니면은 이른바 당심이 배제된 그런 결과. 예, 그걸 뭐 당심하고 민심하고 일치 못한다는 것도 좀 골 때리는 정당이란 뭐 자복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뺀 거예요? 그걸 빼야 김한길이가 됐기 때문에 뺀 겁니까? 글쎄,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요.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 생활 밀착형 정당이 돼야 된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국민 참여를 확대하다 보니까 껄끄럽게 느끼는 분들 정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열린우리당 때 그냥 했던 거 기분이 아닙니까? 나쁘니까
모바일이란 제도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 국민 참여를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진화해야 된다는 이성과 불편하다는 감성 이 두 개가 충돌했는데 감성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 구성원들이 전대 룰이나 대선 평가서나 그 당명 변경이나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게 다 다수결이에요. 네. 근데 이 다수결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뭐 존중할 수밖에 없죠. 저도 구성원이니까. 그러나 다만 그 구성원들이 지금 감성에 휘둘려서, 이게 감성이 너무 승해서 결국 잘못 판단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멀지않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다시 모바일에 대해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한길을 뽑기 위한 일회용 자기들끼리 집안잔치 하신 거구만.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이라는 게 총선만 딱 끝나는 순간 국회의원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 8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했어요. 네. 그것도 과한 거였어요. 통합 과정이었기 때문에 역시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 동원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몹쓸 제도이다. 라는 이 판단이 있었던 것이 결국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행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아니었나. 이제 국민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참여 유도가 안 되니까 동원을 했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또 국민 참여하면은 어차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야 뭐 방법이 없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안 오는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든다. 차라리 그냥 대의원으로 돈을 그냥 막자. 뭐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좀 한심하게 느낀 게 민주당은 항상 영남 호남이라는 지역 대립구도에서 보면은 호남이기 때문에 기반이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남 숫자 많은 새누리당하고 붙으면은 판판이 깨지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 항상 외부에서 계획 세력이든 제야든 뭐 혹은 또 뭐 민주노총이든 뭐 이런 노조 세력이든 이렇게 항상 덧붙여가지고 새누리당하고 대결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철저하게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짓밟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냥 쳐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당권을 잡아본들 그 민주당이 앞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떤 선거든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문성근 선배 전망을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면 또, 외부에서 시민 데리고 와야 된다. 할 수 없다. 모바일 하자.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아마 주장을 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전당대는 결과적으로 김한길을 뽑자고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은 전당밖에는 안 되니까 한심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민주당 전통 지지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외부의 민주진영 지지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새롭게 나온 게 20, 30대에 주로 두텁게 형성되는 이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잖아요. 네. 크게 보면 이 세 개의 세력이 몽땅 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48% 받은 것은 일단 그것이 다 모였기 때문에 48%까지 갔는데 네. 모자란 2%는 결국 정당 혁신에 따라서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구조로는 2016년 14년이죠. 예. 내년이 지방선거 있죠. 네. 16년 총선 있죠. 17년 대선이 있는데 이 큰 세 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통합할 수밖에 없다. 그럴 전당대를 말로 합니까? 그래 난 보면은 좀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아. 더 그게 문재인과 그리고 뭐 친노라는 거는 사실 계보가 없는 건데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뭔가 그 뭐 정오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집단적인 체면을 누가 체면술사인가? 여하튼 뭐 해서 뭐 집단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사태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것도 민주당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전대룰을 만들 때 그 우리 문성근 선배는 뭐 했어요? 그때 반대를 했어. 전대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안 가도록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또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막 승화시켜가지고 네. 그걸 막아야 됐었지 됐는데 않았는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가 있고 비대위가 여러 개 이제 위원회를 형성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하자라는 운동을 해온 거잖아요. 정당 네. 혁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안을 해왔는데 저는 위원으로 이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친노라고. 아, 그러니까- 친노라는 개파가 존재해요? 민주당 내에? 아니,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음. 요번에, 이게 전당대 끝나고 나서 어떤 신문에서 친노가 소멸했다, 뭐, 분화됐다, 뭐, 다 끝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반가워요. 그 친노 소멸했으니까 이제 제발 친노라는 프레임을 쓰지 말자. 언론이 쓰더라도 민주당 또는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 이 용어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가치지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계파나 정파적 활동을 해온 적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나 저는 저보고 그냥 친노라고 찍는 거죠. 당신 그러니까 친노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면 안 돼. 국민 참여를 확대하자 그러면 친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골 드렸다시피. 때리다며요, 뭐. 그러니까 아무튼 비대위 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정한 내용들이 지금과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단 최면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반응이랄까 뭐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대로를 만들 때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되거든요. 네. 그때 저 번쩍 들고 반대했죠. 그건 중앙위원회에서 하신 거고. 네. 근데 그 전에 저는 아예 그 멤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친노는 무조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그 준비위원회에서 다 빼버렸네요. 아니면 정치개혁위원회는 몇 명 들어가기도 했었죠. 근데 전대준비위원회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왜 그렇게 스님 고문을 이렇게 홀대를 합니까? 나름 당 대표 대행도 하셨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오적인데 아니, 뭘? 아니 저는 일종의 국민의 명령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18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조직 결의에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보를 이게 무겁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퇴행을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문제 있다. 예.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끝나자는 뜻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이 모여서 힘을 조직해서 힘을 키우는 것만이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민주통합당이 했어야 되는 일, 시민들의 네트워크, 온의 플랫폼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바깥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정당 재편이 이루어질 테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노력하겠다. 그런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네. 이 대표가 된 다음 친노니 비노니 주주니 비주주니 이런 명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양반 자체는 뭐 노골적으로 친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언사를 한 바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좀 김한길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근거가 없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는데 노선 때문이 아니랬잖아.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전대 룰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각 후보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구성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부가 선출됐으니까 예. 뭐 구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잘 하시기를 기대해야죠. 김한길 대표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는 분들 이분들 사이에 이런 이른바 이격 차이 거리가 벌어짐 이런 건 어디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진짜 별로 그 관심을 안 가졌게 연구를 안 해서 그걸 생각해 보거나 자료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 저는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정당은 실질적으로 김대중이라는 분이 선의의 카리스마로서 예.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던 시절. 나쁜 표현으로는 보수 정치. 예. 예. 그 김대중 선생이 물러난 이후에 우리가 정당을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당원 구조가 허약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돼서 계파 구조로 10여 년 흘러온 이 문제.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열린우리당은 진성당원제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된 측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이 국민 참여를 확대해서 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겁니다. 예. 그런데 통합이 워낙에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 되고 4월에 총선 그리고 막바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온의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한 채 큰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유일한 희망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자의 힘으로 그것을 형성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퇴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민주진영의 정당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 특출한 후보가 있어서 대선은 이길지 모르겠어요. 뭐 10년 주기설, 저쪽 후보 없고 우리 후보 많다. 낙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17년 대선 전에 16년 총선이 있어요. 총선에서 다수당 안 되면 17년 이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정당을 국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진화해야 총선에서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도 네. 그 국민과 함께 소통할 때 조중동에 아무리 씹어 돌려도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노력을 한 거고 지금 그 1차적인 후퇴가 됐지만 다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바깥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국민의 명령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그때는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림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 3년 오면서 민주당 구성원들의 대부분도 그런 것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모바일이 싫었을 뿐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퍼졌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 시민 캠프를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게 민주통합당의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민 캠프라는 조직체가 만들어진 경험 그리고 같이 활동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진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새로 당은 안 만든다는 거죠. 제3정당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가능하지도 않죠. 예. 뭐 안 된다는 건 없죠. 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진영의 정당이 단단해져가지고 네. 새누리당이 100석 이하로 두 번 총선, 두 번째도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선거법 개정에 응할 겁니다. 그전엔 절대 안 응하죠. 영남 깔고 앉아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수당인데 네. 그들이 왜 선거법 개정에 응합니까? 그러면 제3당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제3당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요. 안철수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통합당 창당 이래 중요한 문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합당 선언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선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 있어요. 예. 여기에 다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이라고 돼 있어요.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인 거죠. 결국. 국민 민주당.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까지 가기 전에 무슨 준정치결사체가 됐든 예. 뭐가 됐든 간에 예. 국민 참여를 확대한 온오프 순환 구조. 예.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서 그러면은 문성근 우리 네. 선배님하고 같이 만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혁신된 정당이 아까 세 개 그룹이 다 모두 합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 가면은 그건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예.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계속 이 기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을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국 어느 정파를 돕는 거 아니냐. 예. 힘을 합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 목표가 혁신된 정당의 통합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 단계에 음. 정당 참여나 이런 건 없다. 예. 그런 거죠. 그 시즌 1에서는 혁신과 통합 하나밖에 없었는데 시즌 2에서는 혁신과 통합 그리고 안철수 결사체 그리고 민주당 세 개가 되겠네요 주체가. 그럼 결국 경쟁자네. 경쟁자? 아니 우린 저는 정당 제3의 정당을 만드는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네. 문제가 많으나 그 문제 많은 것은 역사에 누적된 결과고 그것은 우리 모두 노력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함돼서 민주진영 전체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 결국은 안철수 의원도 뭐 신당을 당장 만들 건 아니니까 네. 결국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전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문성근 선배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니까 시민은 하나밖에 없고 확대는 두 군데 사니까 경쟁자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예. 근데 뭐 안철수를 지지하는 또 시민이 있을 거고 문성근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 테니까 뭐 경쟁자는 아니네. 아니, 우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이 올바른 해답을 찾았다. 김한길 대표 이 선출과 관련해서 조롱. 그런가요? 조롱이죠. 예. 황우여가 민주당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니들은 영원한 나의 꼬붕이야.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참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죠. 아이고 민주당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이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 문성근 선배가 하실 일들 이 일들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을 텐데 시민들 얼마만큼 더 많이 이제 뜻을 모아서 동지화하느냐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친노 프레임을 떨쳐내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가치와 노선을 부정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뭐 일단 반새누리당 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모는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이 정권 들어서 먹히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유, 요즘 박근혜 대통령 지지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이고, 뭐 워싱턴에서 보니까 아름다우시더만. 문성근 선배님을 보면은 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친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할지. 제가 친놈은 어떻고 친디제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다 두 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근데 외연이 넓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예. 요번에 아까 친노가 소멸됐다 그래서 반갑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치 지향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유연한 진보이면서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생성하고 예. 정당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그런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진화 방향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외이기 때문에 도리어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바깥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기능은 이제 더 이상 모욕이 수모를 당하지 말고 다시 시민운동가로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시민 참여 확대파로 인정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그런 가치 지향을 하는 분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라는 프레임에 번번이 당해가지고 예.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명숙 대표가 됐다. 당시에 선거 기획을 한 사람은 그동안 이해찬 총리였잖아요. 예. 김한길 의원은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공천을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고. 예. 그러면 이해찬 총리와 그분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었어야 되죠. 총선 기획을. 예. 근데 친노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못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도 친노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할 사람들은 다 일선에서 뺐어요. 3명의 비서관이 대표죠. 뭐 비서관들도 다 빠졌고. 저쪽은 뭐 십상시 온갖 욕을 다 해도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데 4대 천왕. 걔 한쪽은 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냥 온갖 수모를 다 견디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쪽은 선거에 찌기 위해서 온갖 명예를 다 찾았지. 아이고. 그러니까 1월 15일 전 지도부에 뽑혔던 사람 중에서 선대본부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못 쓰는 거예요. 저를 쓰면 또 친노라 그럴까봐. 게다가 끝내 나중에 이해찬을 자른 것도 그 친노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에 이렇게 그 멍청이 당할 것이 아니라 예. 가치 지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아니 뭐 지나갔으니까. 절 뭘로 불러도 좋은데 다만 시민 참여 확대파로 부르는 게 가장 온당할 것이다. 아니 글쎄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친노가 소멸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친노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계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지난번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386이 개파 해체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김용익 의원이 그럼 예. 친노도 해체하라고 친노도 뭐 이렇게 당내에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김용익 의원이 그럼 해체를 하려면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모아보려고 그러니까 안 모여져 이게. 예. 그래서 해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노라는 거는 당내에서 특정한 의원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이 자기에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종부로 몽구하고 똑같이 민주당에서는 그 이름이 친노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에 이 무기가 통하는 게 대한민국에 종북 개파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마구 때려도 반동이 없는 거야. 실체는 북한에 밖에 없으니까. 진노도 마찬가지지. 실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때려도 이건 동네북이 될 뿐이지 실제로 만약에 진노가 이해찬을 비롯해가지고 문성건, 한명숙, 박지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딱 장악해가지고 인사권 장악하고 있었으면은 어디서 감히 친노라고 깝니까? 다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시민 참여가 배제된 것도 이렇게 친노라는 개파는 없지만은 곳곳에 존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괜찮은 의원들이 바로 하고 기승을 부려서 이게 몇몇 안 되는 대의원들 데리고 돈 뿌려가지고 선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겁나게 만들기니까 그 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없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입니까? 계보와 개파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떤 네. 특정인 혹은 특정 이익을 위해서 뭉쳐가지고 원리와 원칙, 정의에 배반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진짜 계보 개파의 어떤 패단 아닙니까? 집안에 이분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파 정치의 절정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사실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를 못하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호남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플러스 알파를 갖다 개박살을 낸 것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 참여. 당선이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차버린 거죠. 국민 참여가 아니라 국민을 그냥 차버리는. 그렇죠. 참여가 아니고 차버리는. 예. 아유, 그래가지고 무슨 선거에서 이겼어요. 이번 10월 재보선부터 아주 개박살 날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개박살 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뭐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시민 참여를 확대하든지 그런 뭐 예. 그야말로 파렴치한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파렴치해도 할 건 해야지. 개박살이 안 날 수도 있다. 거기 또 근거 가운데 하나가 네. 서영석이 개박살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희 저주가 아, 이 씨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 예,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책을 내셨던 분이 문제는 아니 그 앞에 잘하면을 가로 열고 쓴 거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겨도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북강서울은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당을 나오셨고 정당은 떠났는데 예. 그러니까 정당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시민으로서 예. 플랫폼을 형성하고 시민 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 정당의 재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노력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노력해서 재편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음 총선 나오십니까? 재편되면. 재편되면. 예.
약속은 지키시는군요. 네, 지켜야죠. 아, 참. 자,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 더 근데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문재인 의원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침묵 모드에 너무 오랫동안 그것 좀 묶여 계신 거 얘기 좀 아닌가 해주세요. 생각이 어차피 들고요. 탈당도 했는데 못할 이게 어딨나? 글쎄, 책임이 제일 크죠. 네. 후보의 책임이 제일 커서 굉장히 뭐랄까, 국민께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대선 평가서 나온 거 보면서 또 그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가 또 변형된 얘기잖아요. 예. 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일단 이번 전대까지는 패장으로서 입을 닫고 있겠다는 기조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본인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대가 지나면서는 아무래도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문성은 선배가 탈당의 변인지 북강서 의뢰 탈당의 변인가요? 탈당 사유서를 내라 그래서 예. 부산시당에 오늘 냅니다. 이거 말고 국민의 명령 문성은입니다. 그건 회원께 회원께 탈당 한 3, 4일 전에 인사드린 인사드린 걸 보면은 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 각자 생활 현장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주진영의 공동체에 참여했더니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야 네트워크가 강고해질 것이고 그래야 새누리당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플랫폼을 형성한다 했을 때, 그냥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없이 회원 가입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캠페인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 소환제라든가 국민 발의제를 광범위하게 확산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식의 캠페인을 하고 또 하나는 그 회원들 안에서 협동조합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아예 아주 주식회사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다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우리가 협동조합 을 생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도 지금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청소 용역자라든지 등등이 택배 기사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박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서 그걸 이제 공동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되는 거고 노동 질의 개선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은 돈 얘기가 나오고 서로 도와서 서로 도움이 된다 이러면 이게 더러운 거고 이게 청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힘을 모아서 돈도 벌고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넉넉하게 진보를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경우는 경제운동하는 분들은 신자유주의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옳은 생각이고 근데 저는 정당혁신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보니까 저 일이 정당혁신과도 딱 맥이 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협동조합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당 혁신 운동을 하시면서, 좀 거기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우리 문성근 형님도 한번 고문이 아니라 고민을. 그동안 고문만 해오셨으니까 고민도 좀 해주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 뭐 미래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원 수로는 아마 거의 전국 최강을 자랑할 거예요. 아직 10,000명도 안 됩니다만은. 만 명이 엄청 많은 거죠. 예. 지금 노무현 재단이 회비 내는 분이 4만 9천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게 최대 규모일 겁니다. 최대 지금 국내에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네. 이제 가는 도중인데 지금 19,400명 정도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규모의 협동조합입니다. 이 수준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협동조합 운동을 엮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뭔가 책을 만든다든지 해서 조합원들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택배 협동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물량을 준다든지.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가 커져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작은 협동조합들을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시민 네트워크에서 뭐 협동조합을 한다면은 그 뭔가 좀 캠페인성 협동조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미래 협동조합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예. 그거 뭐 의사결정을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공보를 적절하게 해주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협동조합은 미래 협동조합하고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문성은 고문이 아니지. 선배. 문성은 고민께서도 미래 협동조합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문성은 고민님을 모시고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언제든지 고민 있어 보세요. 우리도 앞으로 고민 상담소로 좀 업종 전환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